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억울한 아들의 죽음에 복수를 마친 평범한 어머니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5, 직원 셋을 데리고 피부관리샵 하나 운영하면서 살아왔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비 오는 어느 가을밤에 저를 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 원통하고 억울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끝낸 복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어느 봄날이었어요. 우리 외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 인사드릴 사람 있어요. 어머, 그래? 누군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들떠 있어? 이혜린이라고 영어학원 강사하는 친구예요. 한번 만나봐 주세요. 저녁 약속을 잡고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화장도 진하지 않고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혜린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25년 동안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며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해온 제 눈에도 이 아이는 괜찮아 보이더군요. 혜린아,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니? 아버지는 작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살림하세요. 평범한 집이에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제가 약 챙겨 먹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약통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학원에서 약 정리하는 거 잘하거든요. 아니야, 됐어. 처음 와서 무슨 약통 정리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약 잘못 드셔서 고생하시는 거 봤거든요. 제가 챙겨드리면 마음이 편해요.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흡족스럽게 첫 만남을 마치고 상견례도 무난히 끝냈습니다. 신혼집은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사줬습니다.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고 신혼생활 3년 동안은 정말 그림 같았어요. 매주 안부 전화는 기본이고 명절상은 며느리가 다 차렸어요. 제 환갑 때도 며느리가 직접 식당 예약하고 선물까지 준비했죠. 결혼 직후엔 보험 가입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님 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준영 씨 이름으로는 사망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두는 게 좋겠어요. 저도 들어뒀거든요. 혹시라도 부부 둘 중에 누구 하나 문제 생겨도 나중에 생길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었죠. 저도 남편 죽고 보험금을 받아서 준영이 잘 키웠으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로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전화를 끊는 거예요. 아유, 이런 전화통화 계속해도 되는데 내가 괜히 들어왔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학원 원장님이세요. 명절 끝나고 수업 일정 때문에요. 그래? 명절날까지 일 때문에 전화하고 아유, 학원도 참 빡빡하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빨리 끊었어야 했는데. 솔직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다고 급하게 전화를 끊는 모습 때문에요. 그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별거 아닌 친정엄마 전화도 급히 끊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가 늦게 들어올 거라면서 엄마랑 식사하고 싶었다며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와이프가 좀 이상해요. 요즘 헬스장에서 운동한다면서 자꾸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요.
운동하느라 바쁜가 보지. 혜린이가 어떤 애인데 그런 소리를 해. 사람을 그렇게 보면 못 써? 엄마 진짜 이상해서 그래요. 회식 때도 와이프가 너무 늦어서 와이프 동료한테 전화했는데 1차만 하고 다들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새벽 2시에 들어왔고요. 그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부부끼리 대화로 풀어야지.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해봐.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흐느끼면서요. 어머님, 저 속상해요. 준영씨가 저한테 바람 피냐고 추궁하는데 휴대폰도 보여달라고 하고 어디 갔는지 일일이 묻고. 아휴,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했는데 왜 그리 윽박질렀을까? 일단 진정해. 내가 잘 타이를 테니 너무 맘 상해하지 마라. 네, 어머님. 전 어머님만 믿어요. 저요, 정말 맹세코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그래, 내가 다 알지.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다음날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준영아, 너 정신 차려라. 혜린이 같은 며느리 어디 가서 만나니? 네가 의심하니까 그 애가 더 위축되는 거야.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만하래도. 너도 머리도 좀 식혀.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저한테 며느리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자기 혼자 진실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제가 아들 말을 믿어줬어야 하는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손 놓고 있었던 게 후회가 됩니다. 그해 가을, 비가 정말 많이 오던 밤이었어요. 심란해 보이는 아들에게 식사하러 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야근을 한다며 내일 가겠다고 하더군요. 별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혁 씨 어머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드님께서 시 외곽 국도에서 차량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혼자 가는 게 무서워 옆집에 사는 박 여사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아직도 미끄러웠고 우리 아들 차는 가드레일을 받고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왜? 순자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해. 경찰 말로는 단순 사고라고 했어요. 비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차를 정리하다가 뒷좌석 구석에 블랙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들 차 앞 유리에 있던 블랙박스가 사고 충격으로 날아간 줄 알았는데 그 구석에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런데 충격으로 작동은 안 되더라고요. 그 블랙박스를 가방에 챙겨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린 통곡을 했어요. 저는 이미 아들의 죽음을 본 뒤로 너무 많이 울어 눈물도 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우리 준영 씨 어떡해요? 정신 차려. 너까지 무너지면 안 돼. 어머님, 저 어떡해요 이제? 그렇게 서럽게 울던 며느리가 순간 조문객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이상하다 싶어 그쪽으로 봤는데 웬 남자가 이쪽을 바라보더니 휙 몸을 돌려 사라지더군요. 그때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 기분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조차 모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며느리의 행동이 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49제 중 첫째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보험회사를 자꾸 들락거리더라고요. 뭐 그렇게 바빠? 보험회사는 왜 자꾸 가니? 보험금 같은 건 다 정리하고 가도 되잖니? 어머님, 준영씨 사망보험금 청구하려고요. 절차가 복잡해서요. 꼭 지금 해야 되니? 49제 시작도 안 했는데. 절차는 절차잖아요, 어머님. 늦어지면 더 복잡해져서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요. 아이, 준영이가 서운해할 일은 하지 마라. 젊은 나이에 떠난 것도 서러운데.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렇게 조용히 있던 며느린 49제가 끝나자마자 작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친정에 좀 쉬다 올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며느리가 친정에 가기 전에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너도 충분히 잘했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내놓고 전 하나둘 정리를 했어요. 아들의 장례식 비용과 49제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했었습니다. 조의금으로 들어온 돈으로도 충당했지만 사망보험금을 며느리와 제가 받으니 그걸로 해결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며느리 휴대폰이 꺼졌어요. 2달이 지나니까 아예 신호가 안 잡히더라고요.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정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부인, 우리 며느리 이곳에 있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한 달 전에 들렀다가 나간 뒤로 연락이 없어요. 보험금 이야기는 없던가요? 장례식 비용이랑 49제 비용을 그걸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건 모릅니다, 사돈어른.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보험금이에요. 5억이라고요. 진짜 모릅니다. 저희도 답답해요. 집에 돌아와 며느리가 쓰던 방을 급히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이 그대로 있었지만 없어진 물건이 몇 개 있더군요.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과 귀금속대, 비싼 물건들만 쏙 없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보험금 챙겨서 도망갔다는 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영정사진 앞에서요. 며느리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저는 아들이 죽기 전 며느리가 의심스럽다고 말한 걸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챙겨온 블랙박스가 생각났죠. 그걸 가까운 데이터 복구 업체에 맡겨두긴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아들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옷장, 그리고 아들 휴대폰이요. 아들 휴대폰의 패턴은 제 것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깜빡깜빡할 일이 생기니 아들이 제 것과 똑같이 설정해뒀거든요. 제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들이 제 폰을 열어볼 수 있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때는 아들이 저보다 먼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덕분에 아들 핸드폰을 켤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메모, 거기에 있는 아들의 한 달 전 행적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사고 나기 한 달 전부터 며느리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강민호라는 사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며느리하고 강민호가 손잡고 카페에 들어가는 사진, 모텔 앞에서 같이 차에서 내리는 사진, 며느리가 아들의 직감대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로요. 그리고 곧 사고 현장 블랙박스 데이터 복원 결과가 나왔어요. 30분 분량 영상이 부분 복원됐습니다. 빗속에서 우리 아들이 추격하고 있던 앞 차량이 화면에 잡혔어요. 차량 번호는 확인이 가능했지만 누가 있는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분 복원된 음성에서 우리 아들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외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혜린아, 너 당장 그 차에서 내려. 내가 다 알고 왔어. 너 헬스장 트레이너 강민호라는 사람하고 바람 피웠잖아. 당장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미쳤어? 왜 따라오는 건데? 당신 스토커야?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더 당신한테 질리는 거라고.
그 다음엔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저는 순간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며느리와 그 상간남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을 쫓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원통했습니다. 그래놓고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보였다니. 가증스럽고 소름 돋는 년. 아주 저를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진실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돈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이 떠나면서 사망보험금하고 상가 건물 한 채, 예적금까지 다 남겨주고 간 데다 일선에서 물러나서 운영만 하는 피부관리샵에서도 매달 수익이 들어왔죠. 제가 가진 모든 걸 털어넣어 며느리를 잡아 심판대 위에 올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어요. 변호사가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일단 흥신소를 통해서 며느리의 행적부터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미행하고 사진 찍고 주변 사람들 인터뷰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일단 도망친 사람부터 찾아야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변호사가 소개해준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장기간 갈 거라는 걸 각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만 움직이니까요.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요. 네, 오래 걸려도 좋으니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보고서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며느리의 행적은 이곳과 가장 먼 곳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과 함께 보험금 5억을 다단계, 도박, 사치로 다 날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상간남이 보험 설계사 출신의 불법 대부업까지 손댔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흥신소 직원이 그러더군요. 최근 두 사람이 어머님 집 근처에 집을 얻었더라고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멀리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이 근처로 온 건 뭔가 원해서 그럴 거예요. 전 오히려 기꺼운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발로 찾아 들어오나 싶었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회를 잡아 아들의 복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 직원이 말한 대로 며느리는 일주일도 안 되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혜린이에요. 그래, 혜린이구나. 오랜만이다. 어머님, 저 갈 곳이 없어요. 한 달만이라도 받아주시면. 목소리가 떨리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저는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 들어오렴. 어머님, 정말요? 정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도 갈 곳 없는 모양인데 집에 있으렴.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가 캐리어 2개를 끌고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살이 빠지고 화장기도 없고, 하지만 손에는 화려한 네일과 발톱엔 진한 페디큐어가 있었어요. 게다가 묘하게 성형을 했는지 얼굴도 좀 달라진 모양이었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품 안이었습니다. 1살짜리 남자아이 하나가 며느리 품 안에 있었어요. 할머니야, 준아. 누구니? 준영씨 살아있을 때 가졌던 아이예요. 어머님께 말씀 못 드리고 떠나서 죄송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키울 자신도 없고. 며느리가 출생신고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 이름란에 우리 아들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더라고요. 이름이 준이라고요. 박준이. 준영씨 이름 한 글자 따서 지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결정타를 날리더라고요. 어머님, 지난 일은 잊고 잘 지내봐요. 우리 준이도 할머니가 키워주셔야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흥신소 조사로는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입꼬린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오냐, 잘 지내보자꾸나. 어서 들어와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그래, 그래야지. 들어가자. 그날 밤 화장실에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게 저로선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게다가 준영이 아이라는 손주는 우리 아들 아기 때 사진하고 비교해봐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눈매가 또렷하고 콧날이 고닿는데 이 아이는 눈매도 처져 있고 인중도 짧고요. 어디선가 본 얼굴이긴 했지만 아들의 얼굴은 절대 아니었어요. 며느리 얼굴도 없었죠. 분노를 삭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잠기 밝은 제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며느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왔어. 어머님 의심 안 하시는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아. 계획대로야. 무슨 계획인진 모르겠지만 제 계획보다는 화려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오지 않는 잠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린 매일 아침을 차렸어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예, 너 준영이 보험금은 어쨌어? 그거면 작은 방 하나 정도는 얻었을 텐데. 아, 그거요?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임신하고 일도 못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애 낳고도 돈 들 곳이 많아서. 제가 무표정하게 쳐다보자 며느리가 급히 더 말을 붙이더군요. 친정 부모님한테 돈이 필요해서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런데 그때 보험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 아니었니? 아, 그게 준영 씨가 사고 나기 얼마 전에 수익자를 저로 바꿨더라고요. 뻔뻔하기가 이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외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수익자를 며느리로 바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확실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외출한 어느 날 저는 화장대 서랍을 뒤졌습니다. 아기 수첩이 거기 있더군요. 그 아이 혈액형이 B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저는 그 손주가 제 핏줄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딱 한 번 스쳐 지나가듯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모기가 많은 여름이었죠. 모기들이 깨끗한 피를 좋아한다더니 제가 O형인 걸 아나 봐요. 계속 저만 불리네요. 우리 아들도 O형이었습니다. O형 부모 사이에서 B형 자식이 절대로 나올 수 없었어요. 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애 혈액형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모자 수첩 속 혈액형이 있는 부분을 사진만 찍어두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아직은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에 박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진과 자료를 다 들고요. 혈액형이 정말 안 맞네요. 부모가 둘 다 O형인데 자식이 B형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 혈액형을 잘못 진단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친조모시잖아요. 어머님하고 그 아이 DNA를 직접 비교하면 됩니다. 95% 이상 정확도로 친자관계를 알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채취하죠? 아이 베개에서 모근 몇 개만 가져오시면 돼요. 어머님 머리카락하고 같이 분석합니다. 결과는 2주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나면요?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어머님 손주가 아니라는 걸 법으로 확정하는 절차죠. 그럼 그 아이와 며느님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날 밤 그 아이가 잠든 사이에 베개에서 모근 몇 개를 채취했습니다. 제 머리카락도 같이요. 박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흥신소에 추가 의뢰를 했어요. 며느리의 상간남하고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가 친정 명의로 빼돌린 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주일 뒤 보고서가 왔습니다. 강민호는 다단계 사기로 이미 한 건 형사 입건돼서 수사 중이고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5천만 원을 따로 빼돌렸습니다. 강민호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상금이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며느리가 내연남과 대화 도중에 시어머니 아파트까지 정리하면 5억보다 더 크게 벌 수 있다고 정리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 이미 이런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잘 알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2주일 뒤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조모, 손자, 친자 관계 가능성 0%.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흥신소 직원이 강민호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강민호가 앉았다간 자리에서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주워왔거든요. 그걸 같이 분석해 보냈습니다. 본인이 흘리고 간 거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그래서 결과는요. 강민호와 그 아이의 친자 일치율이 99.98%입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박 변호사가 기다려줬습니다. 변호사님, 그년이 우리 아들 죽인 그년이 우리 아들 이름으로 상간남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알겠어요? 제가 추정하기론 어머님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짜 손주를 매개로 어머님 한심사고 어머님 입주권이나 지분 일부를 손주 앞으로 증여 유도하려는 거죠. 그년이 친권자니까요? 미성년자는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관리를 못합니다. 부모가 대신 관리해주거든요. 그게 친권자예요. 그러니까 가짜 손주 명의로 입주권 일부를 옮겨놓으면 그 가짜 손주는 2살밖에 안 됐으니까 며느리가 다 알아서 처분할 수 있는 거죠. 팔든 담보 잡든 임대를 내놓든 어머님 사망하시면 그때부턴 아예 며느리가 다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짜 손주를 앞세워서 며느리가 뒤에서 다 차지하는 그림이라는 거네요. 상간남도 새 아파트에 같이 들어와 살 계획이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죽은 아들 이름의 가짜 자식, 죽은 아들 어머니의 집, 그 위에 자기 정인과의 새 살림, 그게 며느리의 그림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추운데 옷 두껍게 입고 가시지. 그래, 잠깐 친구 만나고 왔다. 어머님 저녁 차렸어요. 들어오세요. 우리 준이가 어머님 기다렸어요. 그래, 우리 준이가 기다렸구나. 전 그 가짜 손주를 한번 안았어요. 죄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년에게는 절대로 자비를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인연을 보낼까 고민하는데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그 어머님 가게에 오시는 분 중에 사모님들 모임에 다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며느리가 말하는 모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피부샵에 일부 부유한 사모님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데 거기에 한번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좀 궁금해서요. 며느리 눈이 반짝거리는 걸 봤어요. 욕심으로요. 며느린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서 절 골수까지 우려먹으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의 목숨값도 다 써버리고 이번엔 제 아파트를 노리더니 이젠 제가 만들어둔 인맥마저 가지고 싶어 눈을 빛내다니. 그 눈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래, 데려가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나야말로 꼭 데려가주고 싶구나. 어머님 정말요? 어머님 진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옷도 새로 사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가야 할 거다. 그 자리는 그런 자리야. 최대한 꾸며보렴. 네 어머님,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며느린 신이 나서 절 데리고 그날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는지 돈을 펑펑 쓰더군요. 평생 가장 비싼 옷, 가장 비싼 가방을 사들고요. 친정에서 슬쩍 빼낸 마지막 비상금까지 다 털었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괜찮겠죠? 어떠세요? 예쁘구나.
잘 어울리겠다.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은혜 갚을 일이 왜 없겠니?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너도 내게 은혜 갚을 일이 있겠지. 며느린 그곳이 자기 무덤이 될 줄도 모르고 아주 열심히 쇼핑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어차피 이 외출이 며느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외출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정말로 즐겁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이었습니다. 저는 호스트인 제 단골 고객에게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그분이 10년 넘는 단골이자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그 모임을 우상으로 여기며 꼭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꼭 그 기대를 부수고 싶다고 말이죠. 어머, 그 며느리도 진짜 배짱이네. 어떻게 보험금 5억을 다 들고 튄 주제에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와?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두께가 엄청나나 보네. 알았어요. 언니 부탁이면 내가 다 들어줘야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잖아. 미안해. 자리 한 번만 빌려줘. 거기서 다 끝낼 거야. 그냥 구경하러 온다고 쳐. 꽤 재밌을 테니까. 빌려주는 게 뭐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년 들어오면 사모님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내가 다 미리 얘기해 놓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준혁이는 언니 아들이었지만 우리들에게도 가까웠잖아. 그 순둥이를 이렇게 이용한 여자를 어떻게 가만히 둬? 여기 모임 사람들도 준영이 아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 그러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모임 바로 전날 저녁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와 이것저것 알아보고 확인했어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으면서 며느리를 아주 완벽히 보내버리는 방법을 찾으려 했었죠. 그뿐인가요? 걔가 가져간 제 아들의 모든 걸 다시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 토해내고 감옥 갈 준비나 하게 만들려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며칠 뒤 그날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정확히 한 달 되는 낮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대로 며느리의 상간남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혜린이 친정어머니 명의로 5천만 원 따로 빼돌렸던데 알고 계세요? 요즘은 다른 남자도 만난다더라고요. 동네 영어학원 원장이라네요. 사진도 한 장 첨부했어요. 며느리가 학원 면접 보러 갔던 자리에서 학원장하고 인사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흥신소가 합법적으로 촬영한 거였어요. 30분도 안 됐어요. 강민호가 먼저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며느린 베란다에서 작게 말했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물론 상간남의 목소린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는 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며느리의 목소리뿐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말만 들어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돈을 빼돌리긴 뭘 빼돌려. 잘못한 거겠지. 학원 원장은 또 뭔데. 내가 오빠 말고 다른 남자가 어딨다고. 진정해 오빠. 그게 아니야. 그건 그냥 면접 보러 간 거야. 잠깐만 여기 온다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며느리가 새파랗게 질려서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임 오늘 몇 시에 있어요? 왜 그래 혜린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조금만 일찍 나가도 될까요? 나가서 사야 할 것도 있고 어머님한테 사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요. 밖에서 식사하고 가면 어떨까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남이 저희 집에서 사고 치는 건 원치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더 크게 사고를 치길 원했죠. 며느리를 위해서. 그럼 빨리 준비하고 나가보자.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30분 만에 준비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빠져나가던 그때 제가 아들의 블랙박스에서 봤던 차량이 저희 집 쪽으로 향하더군요. 며느리 상간남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차 번호를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 모임 장소인 레스토랑의 별채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평생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차려입고 왔어요. 머리 미용실에서 손질하고 메이크업도 받고요. 손에는 그 비싸다는 명품 가방까지 들고요. 솔직히 꼴값이었습니다. 진짜 사모님들과 다르게 며느린 명품에 눌린 느낌이었어요. 비싼 물건들만 골라와서 조화롭지 못해 브랜드 이름값에 눌린 모양새였죠. 어머님, 저 어때요? 예쁘게 입었구나. 어머님 덕분에 꿈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기서도 부끄럽지 않겠죠? 그래,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모님들 7분이 둥글게 앉아 계셨어요. 다들 진짜 돈 좀 있는 사모님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 어머님 며느리 이혜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며느리라고? 얼마 전에 아들이 잘못됐다고 들었는데 며느리가 참 착한가 봐. 젊은데 시어머니 모시고 다니고. 그러게. 어머님 닮아서 인상이 참 좋네요. 며느린 사모님들 한 명 한 명한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고 정성을 다했어요. 표정이 자신감이 돌아오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고 믿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기가 진짜 부잣집 사모님이 된 기분이었나 봅니다.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사모님들, 제 며느리가 참 착해요. 아들이 죽고도 제 아들 핏줄을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사실 저는 며느리를 보내주려고 했어요. 나이도 젊은 여자가 애도 없는데 다 늙은 노인에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그래서 며느리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 말에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봤어요. 무슨 좋은 선물이라도 주려나 하는 표정으로요. 제가 들고 갔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너한테 줄 선물이 여기도 있거든. 노트북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사고 그날 우리 아들 블랙박스가 복원해낸 그 영상이요. 빗속의 도로, 추격하는 아들, 그리고 우리 아들 목소리와 며느리의 목소리. 혜린아, 너 당장 그 차에서 내려. 내가 다 알고 왔어. 너 헬스장 트레이너 강민호라는 사람하고 바람 피웠잖아. 당장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미쳤어? 왜 따라오는 건데? 당신 스토커야?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더 당신한테 질리는 거라고. 그리고 곧 들린 사고 소리, 며느리가 사색이 됐습니다. 사모님들이 술렁거렸어요. 우리 아들 사고 나던 날 영상이에요. 앞차에 우리 며느리가 상간남하고 같이 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추격하다가 비에 미끄러져서 죽었고요. 세상에.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러세요? 뭐긴? 네가 한 짓들이지. 그리고 곧 두 번째 자료가 떴어요. 친자 확인 결과지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데려온 우리 준영이 아들, 너무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우리 손주라고 출생신고된 그 아이,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니에요. 친조모인 저하고 친자관계 가능성이 0%거든요. 신기하죠? 내 자식 아들인데 왜 저랑 친자관계가 없을까요? 그런데 답지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함께 도망갔던 상간남과의 DNA가 99.98% 일치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준이는 준영씨 아들이에요. 이건 뭔가 오류일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다급하게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정말 어머님 모시고 잘 살려고. 제가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나를 잘못이요? 어디서 가짜 손주를 데려와서 날 속이려고 해놓고 뭐? 잘못이요? 어머님, 저 진짜로요. 우리 준이는 어머님 핏줄이에요. 다시 검사해보면. 그래. 그럼 혈액형은 어떻게 할 거니? 너 O형이지? 우리 준영이도 O형이야.
그런데 네가 내 손주라고 데려온 애 걔는 B형이던데? 그건 상간남하고 사이에서 애까지 낳은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 이름으로 출생신고까지 해? 죽은 사람 명의 도용해서? 네가 사람이야? 짐승도 너보다 악독하진 않을 거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가 풀려서 식탁 모서리를 잡고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전 그 말을 무시하고 흥신소 직원이 가져온 며느리의 녹취를 틀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정리하면 5억보다 더 큰 게 들어와. 며느리 본인 목소리였어요. 농담조였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사모님들 표정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충격, 그 다음엔 분노, 그 다음엔 경멸이었어요. 호스트 사모님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여자였잖아. 이런 여자가 우리 모임에 들어오겠다고? 사모님 정말 아니에요. 저건 진짜 그런 뜻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정리하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봐요 그럼. 아니에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진 제가 알아요. 제가 사는 30년 된 아파트가 곧 재건축이거든요. 입주권이 꽤 됩니다. 우리 며느린 그 가짜 손주 앞으로 입주권 일부를 증여받을 계획이었나 봐요. 친권자인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면서요. 다른 사모님 한 분이 자기 찻잔을 식탁에 탁 내려놨어요. 추잡스러운 여자 주제 어디 이런 자리에 발을 디뎠어. 우리 모임이 그렇게 쉬워 보였어? 아주 더러운 년이네. 어딜 주제도 모르고 이곳에 와? 제발 그만. 제발. 가짜 손주까지 만들어서 시어머니 등쳐 먹으려고 들어와? 너 인간이냐? 짐승만도 못한 년 같은 이라고. 또 다른 사모님이 일어나서 며느리한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려나. 너희 친정에서 너 이런 거 알아? 친정도 사기꾼 집안이야 그럼?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키웠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혜린이라고 했지. 너 이름 똑똑히 기억해둘게. 이 근처 어디서도 너 절대 못 다니게 해주마. 너 어디 가게 한 번이라도 발 잘못 디디면 그날부로 끝이야. 당신들이 뭔데? 돈 많으면 다야? 슬슬 며느리의 성격이 드러나더군요. 하긴 이 정도로 기가 죽으면 안 되죠. 아직 파티에 2부가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 며느리 몰래 며느리의 상간남에게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바로 이곳 모임 주소를 말이죠. 그리고 타이밍 좋게 며느리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를 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요. 이름이 강민호 씨라고. 이름을 들은 며느리가 사색이 되며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안 돼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 남자가 꽤나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들여보내줘야 했죠. 왜 그래 혜린아. 친구가 왔다는데 들여보내야지. 설마 어머님이 이걸 다 계획한 거예요? 그래. 널 위한 선물이야. 네가 나한테 은혜 갚고 싶다고 했잖아. 그 은혜 갚을 날이 오늘이야. 오늘 네가 지옥에 가면 그게 내 선물이고 네가 내게 갚는 은혜가 될 것 같구나. 그렇게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손에는 술병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그는 앞뒤 분간 못하고 여기 누가 있는지도 모르더군요. 그러다 며느리를 보더니 폭발했습니다. 이혜린, 너희 미친년아! 오빠 진정해. 이거 다 어머님이. 진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돈 어딨어? 5천만 원 어디로 빼돌렸어?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일단 나가서.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너한테 얼마를 갖다 바쳤는데 4년 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5억 다 갖다 바쳐도 모자랄 파데 돈을 빼돌려? 며느리가 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모님들이 아주 흥미로운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상황 자체가 견디기 힘든 모양이었어요. 오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나가서 이야기해.
이년아, 내가 못 올 거 았어? 내가 더 알아봤어. 하긴 나하고 바람 피는데 네가 바람을 안 피울 리가 없지. 이번엔 또 어떤 돈 많은 늙은이를 물었어? 어? 그건 면접이라니까. 개소리 하지 마. 너 이 집에 들어온 게 놓친 내 재건축 입주권 때문이라며. 너 그거 나랑 약속한 거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직장 면접을 왜 봐? 면접 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의심을 피할 거 아니야. 며느리가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며 꺼낸 진심에 전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 네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 너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러지. 돈 빼돌린 거 보면 뻔하지. 야,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네 남편도 치워줬는데. 그만해, 이 미친놈아. 여기서 왜 그딴 말을 해? 이년아, 너 끝났어. 너 끝났다고. 내 돈 안 가져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둘이서 아주 박터지게 싸우더군요. 그리고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부른 경찰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술에 취한 상간남은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혜린, 너 두고 봐.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너랑 내가 한 짓 다 까발릴 거라고. 너 혼자만 놔줄 줄 알아? 그만 좀 하라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민호는 경찰을 보고도 며느리를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찰에 잡힌 것보다 며느리의 배신이 더 열받았나 보더군요.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이미 수사 중이던 그 사람은 이걸 계기로 결국 구속수사로 전환됐습니다. 혜린아, 너 그 상간남이랑 4년 만났구나? 우리 준영이 살아있을 때부터? 망할년. 내 아들 죽이고 보험금까지 훔쳐가더니 이젠 뻐꾸기 자식 이용해서 내 재산마저 노려? 며느린 잡혀가는 상간남을 보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면 뭐하니? 속이 시궁창인데. 식당 종업원들도 며느리를 비웃으면서 쳐다봤습니다. 한 종업원이 며느리한테 작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다시 오지 마세요. 사장님이 여기 가게 질 나빠진다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밖으로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며느리를 쫓아갔습니다. 이대로 도망가게 놔둘 순 없으니까요. 아들을 버리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모르죠. 남편 배신하고 시어머니를 정리하려 했던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중할까? 여차하면 버릴 수 있는 장기말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며느리를 쫓으니 저희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가 사뒀던 명품들을 모조리 캐리어에 담고 있더군요. 그 어디에도 아이 물건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애는 놔두고 뜰 생각이었더라고요. 어머님 미쳤어요? 설마 아들 죽은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가 죽은 건 지가 운전을 잘못해서라고요. 내 탓이 아니라고. 근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요?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나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신고해. 하면 되지 왜 침을 싸?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도망갈 필요도 없는데. 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 난 너 이렇게 그냥 보낼 생각 없어. 내 새끼 목숨가슴 다 받아내야지. 안 그래? 그리고 내 손주 자리 차지하는 애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어머니가 무슨 수로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네 아들이 내 손주가 아닌 건 이미 결과 나왔어. 소송 걸어서 네 자식부터 준영이한테서 떼어낼 거야. 그리고 변호사가 그러는데 너 거짓말로 출생신고한 거 형사처벌 받는다던데? 너야말로 감당 가능하겠어? 저는 진짜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이라면 그 잡혀간 강민호가 다 저지른 일이라고요. 발뺌. 좋은 핑곗거리도 있겠다. 아주 빠져나가고 싶어 안달이 났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빠져나가게 둘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검찰 출석 요구서를 건넸습니다. 그저께 집으로 날아온 거였어요. 이미 변호사와 제가 며느리를 신고했었거든요. 며느리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저를...
잘못한 게 있으니까 왔겠지. 조사 잘 받고 오면 돼. 네가 나한테 말했던 대로 다 말하면 되겠네. 넌 아무 잘못 없고 그놈이 다 했다고. 뭐 믿어줄진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뭔가 하신 거예요? 저 신고한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어.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법이 처리하는 거지. 저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저는 아니에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 우리 준영이 사고 나서 죽어갈 때 그 차에서 나와서 한 번이라도 우리 아들 봐줬으면, 구급차라도 불러줬으면 우리 아들 살아있었을 수도 있었어. 우리 아들이 빗속에서 너 부르면서 죽어갈 때 너 한 번만 차 세웠으면 내 아들은 안 죽을 수도 있었다고! 어머님, 제발.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말하지 마라. 넌 한 번도 봐주지 않았으니까. 전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앵무새처럼 상간남 탐만하는 며느리를 보며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며느린 처음엔 다 부인했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고 그날 카메라 영상이 있었고, 흥신소 보고서가 있었고, 우리 아들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강민호였죠. 강민호가 구속 상태에서 본인 형량 줄여보겠다고 두 사람이 같이 짠 걸 다 털어놨거든요. 보험회사 자체 조사 결과도 부정수급으로 결론 났고요. 결국 며느리도 더는 버틸 수 없으니까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정에도 모든 게 알려졌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명의로 빼돌렸던 5천만 원이 압류 들어가니까 친정 어머니까지 채권자들한테 시달리게 됐거든요. 친정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친정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지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제서야 며느리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 다 알게 된 거죠. 친정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러셨대요. 이혜린, 너 이제 우리 딸 아니다. 다신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친정에서마저 등을 돌렸으니 며느린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며느리는 보험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을 받았어요. 보험 수익자를 바꿀 때 아들 동의를 얻지 못하니 강민호를 대역으로 세워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꾼 것도 들통났거든요. 결국 보험금 5억 전액이 환수 결정 났어요. 친정어머니 명의로 빼돌린 5천만 원도 강민호 채권자들이 압류해 갔습니다. 다단계 피해자들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했어요. 사실상 빚더미였죠. 그 빚들은 며느리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명품들로 대신하게 됐어요. 그때 며느리가 울고불고 하는 걸 보며 참 열이 받았어요. 자식도 남편도 상간남도 쿨하게 배신하던 여자가 명품 가져간다는 사실에 아주 대성통곡을 하다니. 강민호는 다단계 사기, 폭행 미수, 주거 침입, 그리고 며느리하고 같이 보험 사기 위반까지 추가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그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던 진짜 목적, 재건축 입주권 증여 계획, 그게 완전히 무산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닌 게 법적으로 확정됐으니까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에 그러더군요. 그 아이 친권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친부인 강민호한테 가야 하는데 강민호는 구속 상태고 형도 꽤 받을 거고요. 며느리도 보험 사기로 처벌받고 양육 능력이 없다고 인정됐으니까 친권이 제한될 겁니다. 조부모도 애를 키울 여력이 안 되고요. 결국 그 아이는 보호기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어머님이 익명으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절차 안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어머님이 뒤에서 지켜봐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보험회사에 환수받은 돈에서 일부를 우리 아들 모교 도서관에 익명으로 기부했고
흥신소 직원분과 박 변호사님께도 후사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 아이에게는 박 여사를 통해서 매달 작은 후원금이 들어가도록 처리했어요. 며느리가 남은 짐을 챙기러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모임에서의 망신, 법적 처벌, 빚, 강민호의 배신, 친정의 외면. 친정 부모마저 며느리한테 등을 돌렸어요. 며느린 친정의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제발 한 번만. 너 하나 때문에 집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안 되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정어머니 목소리에 며느린 무릎이 꺾였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녀가 갈 곳은 변두리 반지 앞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다 싸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땐 2개였는데요. 어머님, 나가.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음에 제가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받아주셨어요?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착각하지 마. 난 널 받아준 게 아니야. 난 널 기다리고 있었지. 네? 그러니까 왜 절 기다려요? 너 같은 사람이 발 뻗고 살게 두면 우리 준영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니? 그래서 너 나락으로 보낼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어. 네가 우리 집에 안 왔어도 난 널 찾아갔을 거야. 네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을 헤집고 널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지금 일부러 절 받아줬다고. 그래, 일부러 받아준 거다. 너희가 나한테 다시 올 거라는 거 흥신소 보고서로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기다렸지. 내가 죽어서 우리 아들 얼굴 보려면 너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며느리가 한참 제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에 분노도 슬픔도 후련함조차 없는 걸 보고 며느린 더 무서워졌나 봐요. 어떻게 이런 짓을... 준영 씨가 어머님 이러는 거 보면... 더러운 입으로 내 자식 입에 올리지 마! 내가 이러는 게 뭐가 어때서? 네가 한 짓보단 100배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러니? 넌 내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네가 한 짓보단 덜 나쁜 짓이야. 알아들어? 전 진짜로 사고를 일으킬 생각은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되지. 뭐하러 바람을 피워? 그리고 보험은 왜 들었고 보험 수익자는 왜 바꿨어? 세상은 우리 아들을 사고사라고 하지만 내 눈엔 그건 살인이야. 네가 내 자식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거라고. 알아? 제 말에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준영이 이름 네 입에 올리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며느리가 한 번 더 저를 봤어요. 그 얼굴에는 후회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절망뿐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30년 산 아파트의 복도가 그날따라 유난히 길어 보이더라고요. 가짜 손주였던 그 아이는 결국 보호기관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 박 여사를 통해서 매달 익명으로 후원금이 들어가게 해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친부모가 누구였는지 알게 된다면 너무 큰 충격을 받겠지만요. 그래도 누군가는 곁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날 밤 30년 살아온 아파트 베란다로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떠난 뒤 처음으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옛말이 있죠. 사람을 한 번 잘못 보면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을 그대로 두면 그 죄는 더 커집니다. 자식 잃은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사람 보는 눈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미소 지으며 칼을 갈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